안녕하세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데이터 전송 기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전송 기술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시험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전송 방식의 기본 원리부터 주파수와 통신 방식의 차이, 직렬과 병렬 전송의 특징을 살펴보고 비동기식과 동기식 전송 방식의 구조와 사용처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아날로그 전송, 디지털 전송, 주파수, 그리고 통신 방식에 대한 개념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데이터 전송의 다양한 방식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활용 방안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 목표는 1. 아날로그와 디지털 데이터 전송 방식의 특징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2.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통신 방식의 개념과 예시를 설명할 수 있다. 3. 직렬 전송과 병렬 전송의 장단점 및 적용 분야를 구분할 수 있다. 4. 비동기식과 동기식 전송 방식의 구조와 특징을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다. 입니다. 데이터 전송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아날로그 전송 방식에 대해 깊이 살펴볼게요. 아날로그 신호란 전압이나 전류가 시간에 따라 끊김없이 부드럽게 변하는 신호를 의미해요. 여기서 끊김없다는 뜻이 바로 연속적이라는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아날로그 신호는 라디오에서 흐르는 음악처럼 파동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호는 0과 1처럼 딱딱 끊어진 신호라는 점과 비교하면 훨씬 이해가 쉽겠죠?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할 때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현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감쇄입니다. 감쇄란 신호가 전송 거리가 길어질수록 점점 작아지고 약해지는 현상을 말해요. 예를 들어 친구랑 조용한 방에서 이야기할 때는 소리가 잘 들리지만 운동장 끝에서 소리 내면 잘 안 들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멀리 보내려면 중간에 증폭기라는 장치를 써서 신호를 다시 키워줘야 해요. 이 증폭기는 약해진 신호를 원래 크기만큼 다시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메가폰을 생각해 보세요. 멀리 있는 친구에게 말을 크게 전달하고 싶을 때 메가폰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시험에서 자주 틀리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점이에요. 아날로그 신호가 불연속적이다 라고 오답으로 제시되기도 하는데 이건 절대 아니니 꼭 주의하세요. 또 중간에 증폭기 없이도 멀리 보낼 수 있다는 설명도 잘못된 것이에요. 신호가 약해지는 걸 보완하지 않으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답 포인트는 꼭 알고 넘어가야 시험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용어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아날로그 신호는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전압이나 전류의 신호를 뜻해요. 증폭기 앰플리파이어는 감쇄된 신호를 다시 일정한 크기로 키워주는 장치입니다. 이 두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면 다음에 배우게 될 디지털 전송 방식과 비교할 때 훨씬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날로그는 연속적이고 부드러운 신호, 디지털은 불연속적이고 이산적인 신호라는 점. 앞으로 자주 등장할 중요한 키워드이니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아날로그 신호가 부드럽게 흐르는 강물 같다면 디지털 신호는 시냇물의 돌다리처럼 딱딱 끊어지는 두 가지 상태, 즉 0과 1로만 이루어진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기적 신호가 두 가지 상태로 구분되기 때문에 디지털 전송은 아날로그에 비해 훨씬 명확하고 오류에 강한 특성을 지니죠. 특히 거리가 먼 곳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신호가 약해지고 변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피터라는 중간 중계기가 필요해요. 리피터는 신호를 받아서 다시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니 마치 먼 길을 달리는 마라톤 주자가 중간 지점에서 신선한 에너지를 얻고 다시 힘차게 뛰는 것과 비슷하답니다. 또한 디지털 전송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어 효율성이 뛰어나요. 이걸 다중화라고 하는데 도로에 여러 차선을 만들어 차들이 동시에 달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 덕분에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보낼 수 있지요. 그리고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어서 보안 면에서도 훨씬 안전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즉, 디지털 방식은 신호가 두 가지 상태로 구분돼 명확하고 중간에 신호를 강화하는 장치가 있으며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보낼 수 있고 보안도 강화된다고 이해하면 좋아요.
시험에서는 디지털 신호가 연속적인 값을 가진다라고 오답으로 쓰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디지털 신호는 오직 0과 1, 두 가지 상태만 가진다는 점을 헷갈리지 마세요. 또 리피터가 데이터를 암호화한다고 생각하면 틀려요. 리피터는 그저 신호를 증폭하는 역할만 하며 암호화는 별도의 과정입니다. 용어를 조금 풀어보자면 리피터는 약해진 신호를 다시 강하게 만들어 중간 전송 구간에서 데이터 손실을 막는 장치이고, 다중화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 동시에 보내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디지털 전송 방식의 기본 개념과 특징들을 확실히 이해하면 다음으로 그 구체적인 전송 매체와 관련 기술들에 대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 신호가 0과 1, 즉 딱 두 가지 상태로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점을 알았다면 이제 그 신호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주파수라는 개념인데요. 주파수는 1초 동안 신호가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쉽게 말해 빠르게 뛰는 심장 박동수처럼 신호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단위가 바로 헤르츠입니다. 심장이 빠를수록 더 많은 혈액을 몸에 보내듯 주파수가 높으면 더 많은 신호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셈이죠. 통신 방식도 신호가 전달되는 방향과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뉘는데, 이것을 이해하면 시험에서 헷갈릴 일이 크게 줄어요. 단방향 통신은 정보를 한 방향으로만 보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TV나 라디오가 그렇죠. 이 경우에는 듣는 사람은 말하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해요. 반이중 통신은 양쪽 모두 신호를 보낼 수 있지만 동시에 할 수는 없는 무전기 같은 방식입니다. 즉, 한 사람이 말하면 다른 쪽은 기다려야 하죠. 마지막으로 전이중 통신은 전화처럼 양쪽이 동시에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시험에서 이 세 가지를 혼동하는 학생들이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반이중과 전이중을 헷갈려서 둘 다 동시에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구분해 두세요. 주파수는 몇 번 반복되는가라는 뜻이고, 통신 방식은 어느 방향으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 전송의 기본 골격이 잡히고, 다음 단계에서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물리적인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전송 매체와 신호 변조에 대해 살펴볼 준비가 된 셈입니다. 데이터 전송에서 신호 주파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면 이제 그 신호들이 실제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살펴볼 차례예요. 데이터 전송 방식에는 크게 직렬 전송과 병렬 전송이 있는데, 직렬 전송은 마치 한 줄로 서서 차례대로 티켓을 받는 손님들처럼 비트들이 하나의 전송 선로를 거쳐 순서대로 이동하는 방식을 말해요. 이 방식은 선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선이 많아야 하는 병렬 전송보다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낮고, 특히 먼 거리에서 신호가 훼손될 위험을 줄여줍니다. 통신 방식도 종류가 다양한데, 단방향 통신은 말 그대로 한쪽 방향으로만 정보가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TV나 라디오 방송이 이에 해당하죠. 반면에 반이중 통신은 양쪽 모두 통신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양쪽에서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전기와 비슷해요. 마지막으로 전이중 통신은 전화 통화처럼 양쪽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은 반이중과 전이중의 차이인데, 반이중은 한 번에 한 방향만, 전이중은 동시에 양방향 모두 가능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용어를 조금 더 쉽게 풀자면, 직렬 전송은 한 줄로 서서 차례대로 이동하는 신호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전이중 통신은 두 사람이 동시에 대화하는 전화 통화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직렬 전송이 오류를 줄여 원거리 전송에 적합하다는 점과 반이중 통신에서 동시에 전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묻는 문제가 자주 등장하니 이 부분을 꼼꼼히 챙기세요. 이제 데이터 전송 방식뿐 아니라 전송 신호의 특성이 어떻게 통신 품질과 연결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전송에서 신호의 중요성을 익혔다면 이번에는 신호들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통해 움직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직렬 전송은 데이터를 구성하는 비트들이 마치 한 줄로 들어선 대기열처럼 하나씩 차례대로 이동하는 방식을 의미해요. 여기서 비트는 디지털 신호의 가장 작은 단위로 0 아니면 1,
두 가지 상태 중 하나를 나타내는 정보 단위입니다. 직렬 전송 방식에서는 이 비트들이 모여 한 줄을 이루고 단 하나의 전송 선로, 즉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통로나 길을 공유하면서 순서대로 전송됩니다. 이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직렬 전송은 자동차가 한 차선 도로를 따라 한 대씩 안전하게 지나가는 상황과 같아요. 반면 병렬 전송은 여러 차선이 동시에 달리는 고속도로 같지만 여러 차선에서 동시에 달리다 보니 차들이 서로 부딪힐 위험과 간섭이 늘어날 수 있죠. 실제로 병렬 전송은 여러 개의 전송 선로를 통해 여러 비트를 동시에 보내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로 간 신호 간섭이나 동기화 문제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이 점 때문에 직렬 전송은 오류 발생 가능성이 적고 안정성이 높아 원거리 전송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시험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직렬 전송이 무조건 느리다는 오해입니다. 물론 병렬 전송이 여러 비트를 동시에 전송해 속도가 빠른 듯 보이지만 직렬 전송은 전송 선로의 품질과 신호 처리 기술에 따라 충분히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오히려 장거리 통신에서 병렬 전송은 데이터 왜곡이나 신호 손실이 일어나기 쉬워 직렬 전송보다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흔히 혼동하는 부분은 전송 선로의 개념입니다. 전송 선로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물리적인 회로나 통신 경로를 뜻하는데 직렬 전송에선 이 선로가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에 관리가 더 쉽고 정기적 간섭도 적습니다. 반면 병렬 전송은 여러 개의 선로가 병렬로 배열되어 있어 각각의 선로를 모두 정확하게 관리해야 하죠. 요컨대 직렬 전송은 비트 하나하나가 한 줄로 차례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단일 선로를 사용하는 만큼 오류가 적고 원거리 통신에 이상적입니다. 다음에는 여러 비트를 동시에 보내는 병렬 전송의 구조와 장단점, 그리고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전송 기술 중 병렬 전송이라는 개념을 살펴볼게요. 병렬 전송은 데이터를 한 줄로 차례차례 보내는 직렬 전송과 달리 여러 비트가 각기 다른 여러 전송 선로를 통해 동시에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 명이 동시에 짐을 나르는 꼴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예를 들어 8비트 데이터를 병렬로 전송한다면 8개의 선로가 각각 한 비트를 싣고 동시에 목적지로 달려가는 것이죠. 이 방식 덕분에 단위 시간 안에 훨씬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렬 전송에도 단점이 숨어 있어요. 여러 전송 선로가 있기 때문에 각 비트가 도착하는 시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걸 동기화 문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자동차가 출발은 동시에 했는데 도착 시간은 각기 다르다면 누가 몇 번째 차인지 헷갈리는 상황과 비슷하죠. 이 문제 때문에 원래 보냈던 데이터 블록을 정확히 재조합하는 일이 쉽지 않고 오류가 발생할 위험도 커집니다. 또한 병렬 전송은 선로가 많다 보니 설치 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전송 선로 하나를 추가하는 건 도로 한 차선을 더 만드는 것과 같아서 선로가 많아질수록 복잡성과 비용도 껑충 뛰는 셈이죠. 그래서 병렬 전송, 무조건 빠르다고만 생각하면 시험에서 오답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전송 거리가 길어질수록 동기화 문제 때문에 전송 품질이 떨어지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송 선로라는 용어는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길, 즉 데이터 도로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리고 동기화 문제는 자동차 경주에서 출발은 동시에 했는데 도착 시간에 차이가 생겨서 순위를 헷갈리는 일과 비슷합니다. 병렬 전송은 주로 컴퓨터 내부에서 CPU와 주변 장치 사이의 빠른 데이터 교환에 활용됩니다. 여기서는 전송 거리가 짧아서 동기화 문제도 상대적으로 덜하거든요. 직렬 전송과 비교해 병렬 전송은 전송 선로가 훨씬 많아서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보내는 데 효과적이지만 그만큼 복잡성과 비용, 그리고 동기화 문제를 동반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병렬 전송의 특징과 함께 왜 긴 거리에선 직렬 전송이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네요. 자, 병렬 전송이 여러 비트를 한꺼번에 쭉 보내는 방식이라면 이번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는지 그 중에서도 비동기식 전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동기식 전송은 한마디로 각각의 데이터 덩어리,
즉 바이트마다 시작과 끝을 신호로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바이트 앞에 시작 비트, 스타트 비트를, 뒤에 정지 비트, 스탑 비트를 붙여서 상대방이 이 신호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확히 구분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걸 일상에 빗대면 편지를 보낼 때 봉투에 주소와 우표를 붙이는 것과 같아요. 주소와 우표가 있어야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가 보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듯, 시작 비트와 정지 비트가 있어야 통신 장치가 여기서 데이터가 시작되고 여기서 끝났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이 덕분에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완벽하게 시간을 맞추지 않아도 조금씩 데이터가 흘러 들어와도 문제없이 인식할 수 있어요. 비동기식 전송은 주로 저속 환경, 다시 말해 300부터 19, 200bpst 정도의 느린 속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왜 느린 속도에 적합하냐 하면 비동기식은 각 바이트마다 시작과 정지 비트를 붙이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늘어나서 빠른 속도에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바이트, 8비트의 데이터가 있다면 시작 비트 1개, 정지 비트 1개를 포함해 총 10비트를 보내야 해서 실제 데이터 전송률이 조금 떨어지는 셈이죠. 또한 비동기식 전송에서는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는 동안 휴지 상태, idle time가 유지됩니다. 쉽게 말해 송신 측이 평소에는 유유 상태 비트, 즉 아무런 데이터도 아닌 특별한 신호를 계속 보내다가 실제 전송할 데이터가 발생하면 시작 비트 0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텅 빈 길에 차가 없으면 경적도 없이 조용히 있다가 차가 지나가면 시동을 거는 것과 비슷하죠. 시험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는 시작 비트와 정지 비트가 비동기식에서만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동기식 전송 방식은 이런 비트로 구분하지 않고 송신과 수신이 시간 신호를 맞춰서 데이터가 이어서 흐릅니다. 그래서 시작 비트나 정지 비트가 없죠. 하지만 비동기식이 항상 느리다고 단정하는 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특정 환경과 용도에 맞춰 선택되기 때문에 속도뿐만 아니라 전송 안정성이나 복잡성 등 다른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동기 asynchronous라는 용어를 살짝 더 짚고 넘어가면 이 말은 동기 sync와 반대 개념인데요. 동기는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즉 동기식 전송은 송신과 수신이 시계추처럼 맞춰져서 함께 움직이지만 비동기식은 각자 따로 보내고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동기식은 시작 비트와 정지 비트 덕분에 서로 시간을 맞추지 않아도 어느 정도 문제없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비동기식 전송에서 바이트 단위로 신호를 주고받았다면 이번에는 데이터를 큰 덩어리, 즉 블록 단위로 한꺼번에 송수신하는 동기식 전송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동기식 전송은 데이터를 일정한 리듬감으로 주고받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모든 악기들이 같은 박자에 맞춰 연주하도록 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 방식은 전송 속도가 빠르고 효율적이라 특히 원거리 통신에 아주 적합합니다. 동기식 전송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 블록이 프레임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전송된다는 점입니다. 이 프레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프리앰블이라는 시작 신호가 있어서 받는 쪽에서 자, 곧 데이터가 시작된다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 블록이 따라오고 마지막에는 포스트 앰블이라는 신호가 다시 한번 데이터 끝을 알려주죠. 이 구조 덕분에 데이터가 꼬이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흔히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는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동기식은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일정한 간격과 리듬에 맞춰 보내는 반면 비동기식은 각 데이터 단위가 시작과 끝 신호로 구분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또 프레임의 구성 부분 중 프리앰블과 포스트 앰블이 각각 시작과 끝 신호라는 점도 자주 출제됩니다. 이를 혼동하면 정답을 놓치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용어를 조금 쉽게 풀어보면 프레임은 데이터가 큰 꾸러미로 묶인 박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프리앰블은 그 박스를 열기 전에 붙어 있는 안내문, 포스트 앰블은 박스를 닫는 쪽의 안내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안내 신호들이 있어야 받는 쪽에서 지금부터 데이터가 오고 있구나 하고 정확하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동기식 전송은 문자 동기 방식, 비트 동기 방식, 그리고 프레임 동기 방식으로 세분화되는데 각 방식의 차이는 데이터를 어떻게 동기화하고 프레임을 인식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이 점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 꼭 눈여겨봐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동기식 전송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각 동기 방식별 특징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 키워드 3가지. 아날로그 전송, 디지털 전송, 주파수. 오늘은 여기까지. 복습 필수. 수험생분들께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